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첩첩산중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어 해가 일찍 떨어지고 달이 유난히 밝게 비추는 곳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뜸할 것 같은 깊은 산속이었지만 고개를 넘어가는 나그네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쉼터가 하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서 있는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 세월의 때가 묻은 작은 주막은 사시사철 굴뚝에서 하얀 연기를 피워 올리며 지나가는 이들을 불렀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고 가을이면 단풍이 온 산을 붉게 물들이는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겨울이 다가올 무렵 불어오는 산바람은 살을 내는 듯 매서웠기에 주막의 따뜻한 아랫목은 그 어느 곳보다 그리운 장소였습니다. 이 주막을 지키는 주인은 연화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 여인이었는데 그녀는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홀로 이 주막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화려한 미색을 갖춘 것은 아니었으나 맑은 눈동자와 단정한 자태가 마치 깊은 산속에 피어난 난초처럼 은은한 기품을 풍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수가 적고 웃음이 해프지 않았지만 주막을 찾는 손님들에게 내어주는 국밥 한 그릇과 술 한 잔에는 언제나 넘치는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빚어지는 술맛은 인근 마을까지 소문이 자자하여 험한 산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는 단골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은 아직 새벽별이 채 지기도 전인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일어나 부엌에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밤새 식어버린 방바닥을 데우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와 함께 매캐하면서도 구수한 나무 타는 냄새가 부엌을 채우면 연화는 비로소 안도감을 느끼며 하루를 살아낼 기운을 얻곤 했습니다. 그녀에게 이 주막은 단순히 술을 파는 가게가 아니라 돌아가신 부모님의 숨결이 곳곳에 배어있는 집이자 그녀가 지켜내야 할 유일한 세상이었습니다. 주막 뒤편에는 맑은 물이 솟아나는 깊은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연화는 이 우물물을 길어 올리는 일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술맛의 절반은 물맛이 좌우한다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기에 그녀는 아무리 날씨가 춥고 몸이 고단해도 우물 정리는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두레박을 내리고 올릴 때마다 느껴지는 묵직한 물의 무게는 연화에게 삶의 무게와도 같았지만 동시에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수련과도 같았습니다. 길어 올린 물은 항아리에 채워져 밥을 짓고 국을 끓이며 무엇보다 귀한 술을 빚는 데 쓰였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늦가을의 끝자락을 지나 초겨울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었고 산골의 바람은 하루가 다르게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쌓인 낙엽들이 회오리 바람에 휩쓸려 이리저리 뒹굴었고 앙상하게 드러난 나뭇가지들은 바람이 불 때마다 을씨년스러운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연화는 다가올 혹독한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 주막 구석구석을 살피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문풍지가 찢어진 곳은 없는지, 지붕의 이엉이 바람에 날아가지는 않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며 풀을 쑤어 문을 바르고 지붕을 엮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을의 터줏대감이자 연화를 친손녀처럼 아껴주는 박노인이 지게에 장작을 한가득 지고 주막을 찾아왔습니다. 박노인은 젊은 시절에는 천하장사라 불릴 만큼 기운이 좋았으나 이제는 허리가 굽고 흰 수염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도끼질 솜씨만큼은 녹슬지 않아 연화가 힘에 부처하는 장작패는 이를 도맡아 해주곤 했습니다. 박노인은 마당에 장작을 내려놓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연화는 얼른 부엌에서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을 떠와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박노인은 숭늉을 단숨에 들이켜고는 손등으로 입가에 묻은 물기를 닦으며 연화에게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올겨울 추위가 예년보다 훨씬 매서울 것 같다는 이야기와 함께 산짐승들이 먹이를 찾아 마을까지 내려올 징조가 보이니 밤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당부였습니다. 연화는 노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산속 생활이 익숙해질 만도 했지만 해가 짧아지고 밤이 길어지는 이 계절이 오면 왠지 모를 서늘한 기운이 등골을 스치곤 했기 때문입니다. 해질녘이 되면 주막은 또 다른 활기로 채워지기 시작했는데 산을 넘어온 나그네들이나 하루 일을 마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기 때문입니다. 주막 안은 어느새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노릇하게 구워지는 파전 냄새로 가득 찼고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이야기, 소리가 따뜻한 온기처럼 공간을 메웠습니다. 연화는 부엌과 홀을 오가며 능숙한 솜씨로 상을 차려내었고 손님들의 술잔이 비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소란스러운 술자리에서도 결코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연화가 빚은 술은 이화주라 불리며 백꽃처럼 희고 향이 깊은 탁주였는데 한 모금 마시면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하고 알싸한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손님들은 그 술맛에 취해 고단했던 하루의 피로를 잊고 세상 사는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개중에는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무용담을 늘어놓는 이도 있었고 구석진 자리에 앉아 조용히 술잔만 기울이는 이도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했고 술이 과한 손님에게는 따뜻한 꿀물을 타주는 배려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화의 마음속에는 늘 한 가지 간절한 바람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주막이 거친 세상의 풍파에 휘말리지 않고 평온하게 유지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이 터전이 술주정꾼들의 난동이나 관아의 횡포로 인해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더욱 몸가짐을 바르게 했고 손님들에게도 예의를 갖추되 선을 넘지 않도록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고든 성품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연화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고 주막은 비교적 질서 있게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손님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가고 주막에는 다시 정적과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연화는 손님들이 떠난 자리를 정리하고 행주로 탁자를 닦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빈 술병을 치우고 바닥에 떨어진 음식 부스러기를 쓸어내며 그녀는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 있었고 바람 소리는 아까보다 더 거세져 마치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산속의 밤은 도시의 밤과는 달리 깊고 무거워서 혼자 깨어있는 시간에는 종종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이 밀려오곤 했습니다. 연화는 부엌 한 구석에 있는 작은 폐그릇에 정화수를 떠놓고 부모님의 평안과 주막의 안녕을 비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화려하거나 거창하지 않았지만 매일 밤 빠뜨리지 않고 올리는 진심 어린 의식이었습니다. 촛불 아래 일렁이는 그녀의 그림자는 벽에 길게 드리워졌고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은 그녀의 표정은 성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면 그녀는 비로소 긴장을 풀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바람소리가 심상치 않았는데 창호지 문이 덜컹거리며 금방이라도 떨어져 나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연화는 잠자리에 들기 전 다시 한번 문단속을 확인하기 위해 촛불을 들고 마루로 나갔습니다. 마당의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밤의 정막을 깼습니다. 그녀는 옷깃을 여미며 서둘러 대문을 빗장으로 단단히 걸어 잠갔지만 가슴속에서 피어오르는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다시 방으로 들어온 연화는 이불을 펴고 누웠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는데 불현듯 어릴 적 아버지가 해주셨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에는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람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는 그저 어린 마음에 무서운 옛날 이야기로만 들었지만 홀로 주막을 지키는 지금에 와서는 그 말이 뼈저리게 느껴지곤 했습니다. 산속 주막은 세상의 온갖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 곳이기에
언제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른다는 긴장감을 놓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뒤척이다 일어나 앉아 희미한 호롱불 심지를 돋우고 바느질거리를 잡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는 무언가에 집중하는 것이 잡념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땀 한 땀 바늘을 움직이며 해진 행주를 기우고 버선코를 누비다 보니 어느새 마음이 조금씩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 안은 바늘이 천을 뚫고 지나가는 사각거리는 소리와 가끔씩 들리는 장작 타는 소리만이 감돌 뿐 세상과 단절된 듯한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무언가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람에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와는 다른 묵직하고 거친 소리였습니다. 연화는 바느질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 소리에 묻혀 희미했지만 분명 대문 쪽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누군가 억지로 문을 열려고 하거나 혹은 무거운 몸을 문에 기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이 깊은 밤, 이 험한 날씨에 찾아올 손님이 있을 리 만무했기에 연화의 심장은 쿵쿵거리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멧돼지나 곰 같은 산짐승이 내려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연화는 숨을 죽이고 동태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들려온 것은 짐승의 울음소리가 아닌 사람의 거친 기침 소리였습니다. 낮고 굵은 남자의 목소리가 바람결에 섞여 들려오자 연화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동시에 일었습니다. 문을 열어 확인해야 할지 아니면 없는 척 숨죽이고 있어야 할지 갈등하는 사이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다시 한번 둔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리 오너라. 아무도 없느냐. 목소리는 힘이 없으면서도 묘한 위압감을 담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취객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깊은 병에 걸린 환자의 신음 같기도 했습니다. 연화는 잠시 망설였으나 천성이 모질지 못한 탓에 밖에서 떨고 있을 누군가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날씨는 점점 더 추워지고 있었기에 만약 쓰러진 사람이라면 밤새 동사할지도 모를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마음을 굳게 먹고 겉옷을 걸친 뒤 호롱불을 들고 조심스럽게 마루로 나갔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앞에 선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누구인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대답 대신 거친 숨소리만이 돌아왔습니다. 연화는 조심스럽게 빗장을 풀고 대문을 아주 조금 열어보았습니다. 열린 문틈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확 밀려들어와 호롱불이 꺼질 듯 일렁였고 그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삿갓을 깊게 눌러쓰고 남루한 옷차림을 한 사내가 대문에 기대어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사내는 연화가 문을 열자마자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고 연화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호롱불 빛에 비친 사내의 얼굴은 흙투성이에 수염이 덥수룩하여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삿갓 아래로 번뜩이는 눈빛만은 섬뜩할 정도로 매서웠습니다. 그는 주막 안을 한번 훑어보더니 아무 말 없이 연화를 밀치듯 지나쳐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연화는 당황하여 그를 제지하려 했으나 사내에게서 풍기는 피냄새와 독한 술냄새에 압도되어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사내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마루에 걸터앉더니 품속에서 엽전 꾸러미를 꺼내 탁자 위에 거칠게 던졌습니다. 짤랑거리는 금소금이 정적을 깼고 사내는 쉰 목소리로 술을 내오라고 짧게 명령했습니다. 연화는 이 낯선 사내가 평범한 나그네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전장을 누비고 온 장수에게서나 느낄 법한 살기와 오랫동안 씻지 못한 자의 고단함이 동시에 묻어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를 내쫓을 방법이 없었기에 연화는 우선 그의 요구대로 술을 내어주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온 연화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술병과 간단한 안주를 챙겼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마치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처럼 더욱 사나워졌고 주막의 문풍지는 쉴 새 없이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평범한 밤이 아님을 그리고 오늘 밤이 아주 길고 고단한 밤이 될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온기가 무색할 만큼 차가운 긴장감이 주막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쟁반을 들고 다시 마루로 나갔습니다. 사내는 삿갓을 벗지도 않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억누를 수 없는 고통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연화는 그 뒷모습에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고독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술상을 내려놓으며 부디 이 밤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사내는 연화가 내려놓은 술병을 거친 손길로 낚아채듯 잡았고 잔에 따를 새도 없이 병째 입으로 가져가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독한 술이 식도를 태우는 듯한 고통을 줄 법도 하건만 사내는 미동도 없이 그저 타는 목마름을 채우려는 짐승처럼 술을 삼켰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이 너무나 위태로워 보여 차마 자리를 뜨지 못하고 부엌 문가에 서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호롱불 아래 드러난 사내의 손등에는 굵은 흉터가 지렁이처럼 꿈틀대고 있었고 굳은 살이 박인 손가락 마디마디는 그가 평생 험한 칼자루를 쥐고 살아왔음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바깥의 비바람은 점점 더 거세져 주막의 낡은 기둥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지만 사내 주변의 감도는 무거운 침묵은 그 소란마저 집어삼키는 듯했습니다. 그는 안주에는 손도 대지 않은 채 오로지 술만을 탐했고 빈병이 하나둘 탁자 위에 쌓여갔습니다. 연화는 혹시나 그가 술기운에 난동이라도 부리지 않을까 걱정되어 마른 침을 삼켰으나 사내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그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바닥을 응시할 뿐이었는데 그 눈빛이 너무나 공허하고 깊어서 보는 이의 가슴마저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취기가 아니라 씻을 수 없는 회한과 고통 속에 잠긴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사내의 몸이 눈에 띄게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중심을 잃고 탁자 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술병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져 깨졌고 독한 술 냄새가 방 안 가득 진동했습니다. 연화는 깜짝 놀라 비명을 삼키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본 사내의 얼굴은 흙먼지와 수염에 가려져 있었지만 붉게 상기된 피부와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식은땀이 역력했습니다. 연화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의 이마를 짚어보니 불덩이처럼 뜨거운 열기가 손끝에 전해져 왔습니다. 이 사내는 단순히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심각한 고열과 병마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연화는 잠시 갈등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위험한 사내를 이대로 주막에 두는 것은 무모한 일이었지만 그렇다고 병든 사람을 폭풍우가 몰아치는 밖으로 내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두려움과 연민이 치열하게 싸웠으나 결국 그녀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가르침대로 사람을 살리는 길을 택했습니다. 연화는 사내의 겨드랑이에 팔을 끼워 일으키려 안간힘을 썼지만 바위처럼 무거운 그의 몸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연화는 겨우 사내를 부축하여 손님용 방이 아닌 자신이 머무는 안방의 아랫목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손님방은 오랫동안 불을 떼지 않아 냉골이었기에 환자를 눕힐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사내를 따뜻한 아랫목에 눕히고 나니 연화의 이마에도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를 새도 없이 부엌으로 달려가 맑은 물을 떠오고 깨끗한 수건을 준비했습니다. 사내는 고열에 시달리며 끙끙 앓는 소리를 냈고 가끔씩 몸을 뒤척이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화는 물수건을 적셔 사내의 뜨거운 이마와 목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젖은 옷을 그대로 입혀둘 수 없어 겉옷을 벗겨내자 그의 몸 곳곳에 남겨진 수많은 상처들이 드러났습니다. 칼에 베인 자국, 화살에 스친 흉터, 그리고 불에 데인 듯한 흔적들이 그의 단단한 몸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처참한 광경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 남자가 살아온 삶이 얼마나 치열하고 참혹했는지
말하지 않아도 그 몸이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보다는 왠지 모를 슬픔이 밀려와 정성스럽게 그의 땀을 닦아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사내의 헛소리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누군가와 싸우는 듯 주먹을 불끈 쥐기도 하고 쉰 목소리로 누군가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피해라, 놈들이 온다. 혹은 어머니, 죄송합니다. 와 같은 알 수 없는 말들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연화는 그가 악몽 속에서조차 전장을 헤매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건을 갈아주며 낮은 목소리로 괜찮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라고 속삭이며 그를 안심시키려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목소리가 닿은 탓인지 사내의 거친 숨소리는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사내의 열이 조금 내리는 듯 했습니다. 연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그를 간호하느라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내의 머리맡에 물그릇을 놓아두고 잠시 벽에 기대어 쪽잠을 청했습니다. 창밖의 바람소리도 잦아들고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고요한 정막만이 남았습니다. 주막 안은 촛불이 다 타들어가 희미한 어둠에 잠겨 있었고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사내의 숨소리만이 그곳에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잠들었을까. 연화가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아침 햇살이 문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밤새 앓던 환자가 걱정되어 서둘러 아랫목을 살펴보았지만 이불은 가지런히 개어져 있었고 사내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당황하여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갔습니다. 간밤의 폭풍우가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고 젖은 마당에서는 흙냄새가 짙게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주막 어디를 둘러봐도 그 거친 사내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연화는 허탈한 마음으로 다시 방으로 들어와 탁자 앞을 서성였습니다. 그때 탁자 위에 놓인 물건 하나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엽전 한 꾸러미와 함께 놓인 옥으로 만든 놀이개였습니다. 엽전은 하룻밤 술값과 숙박비라 하기에는 과할 정도로 많은 액수였고 그 옆에 놓인 놀이개는 평범한 서민이 지닐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짙은 녹색 빛을 띠는 옥에는 정교하게 조각된 호랑이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붉은색 매듭은 낡았지만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놀이개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옥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지만 그 안에는 왠지 모를 묵직한 기운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이 물건을 두고 간 사내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그녀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단순히 고마움의 표시로 남긴 것인지 아니면 실수로 떨어뜨리고 간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사내가 평범한 촌부가 아니며 어쩌면 아주 위험한 인물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주막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연화야, 밤새 별일 없었느냐? 하는 익숙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박노인이었습니다. 그는 간밤의 험한 날씨에 연화가 걱정되어 아침 일찍 지팡이를 짚고 산을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반가움과 안도감에 왈칵 눈물이 날 뻔했지만 애써 마음을 추스르며 마루로 나갔습니다. 박노인은 마당을 둘러보며 부러진 나뭇가지들을 치우고 있었고 연화의 안색이 창백한 것을 보고는 단번에 무슨 일이 있었음을 눈치챘습니다. 박노인은 마루에 걸터 앉아 연화가 내온 따뜻한 숭늉을 마시며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연화는 망설이다가 간밤에 찾아왔던 낯선 사내와 그를 간호했던 일, 그리고 아침에 그가 사라지고 남긴 물건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박노인은 묵묵히 연화의 이야기를 듣고 있더니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는 연화에게 그 사내가 남기고 간 물건을 보여달라고 청했고 연화는 품속에서 조심스럽게 호랑이 문양이 새겨진 옥놀이개를 꺼내 박노인에게 건넸습니다. 놀이개를 받아든 박노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옥에 새겨진 문양을
햇빛에 비추어 꼼꼼히 살피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예사 물건이 아니다, 연화야. 박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엄숙했습니다. 이 호랑이 문양은 도성에서도 높은 지위에 있는 무관들만이 지닐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 붉은 매듭은 왕실의 하사품에나 쓰이는 귀한 실이다. 박 노인은 놀이개를 다시 연화의 손에 쥐어주며 심각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내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어쩌면 나라에서 쫓기는 죄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비밀리에 움직이는 고위 관료일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우리 같은 평범한 백성들이 엮여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박노인의 경고는 연화의 가슴에 돌덩이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아픈 사람을 돌보았을 뿐인데 그것이 이토록 큰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박노인은 연화에게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말고 놀이개는 깊숙한 곳에 숨겨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시골 마을의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간다고 했던가요. 아침 나절이 지나자 마을 어귀 우물가에는 벌써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간밤에 연안의 주막에 험상모는 사내가 들어갔다는 것을 본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 안악들은 빨래를 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얌전한 연화가 외간 남자를 밤새 방에 들였다지. 그 사내가 도적대 두목이라던데? 말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점점 살이 붙었고 연화가 정체불명의 사내와 내통하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주막을 찾는 손님들의 눈빛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연화에게 정중하게 대하던 사람들조차 묘한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훑어보았고 술잔을 기울이며 자기들끼리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일에 열중하려 했지만 등 뒤에 꽂히는 따가운 시선들을 무시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녀는 주방 구석에서 묵묵히 팔을 다듬으며 간밤의 선행이 오히려 화가 되어 돌아온 현실에 가슴이 답답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 입구 쪽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 조용한 산골 마을에서는 듣기 힘든 웅장하고 위협적인 소리였습니다. 주막에 있던 손님들이 모두 하던 이야기를 멈추고 밖을 내다보았고 연화 역시 불안한 마음으로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관아의 포졸 복장을 한 사내들과 함께 푸른색 군복을 입은 병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허리에는 시퍼런 칼이 차여 있었고 얼굴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병사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주막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주막의 주인이 누구냐? 썩 나오거라. 그 고함 소리는 주막의 기둥을 울릴 만큼 우렁찼고 손님들은 겁에 질려 구석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며 천천히 부엌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죄를 지은 것이 없기에 당당하려 노력하며 우두머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우두머리는 연화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품에서 초상화 한 장을 꺼내 펼쳐 보였습니다. 그림 속의 인물은 수염이 덥수룩하고 눈매가 매서운 사내였는데 바로 간밤에 연화가 간호해준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 자를 보았느냐? 어젯밤 이 근처에서 이 자의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제보가 있다. 숨김없이 고하거라. 우두머리의 눈빛은 연화의 속마음까지 꿰뚫어 볼 듯 날카로웠습니다. 연화는 그림 속의 사내와 자신이 간밤에 겪은 일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자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주막 구석에 앉아있던 한 마을 청년이 눈치 없이 끼어들었습니다. 나으리, 어젯밤에 웬 낯선 사내가 이 주막으로 들어가는 걸 본 사람이 있답니다요. 그리고 연화 아가씨가 밤새 불도 끄지 않고 있었다는 소문도 있고요. 청년의 말은 기름에 불을 붙인 격이었습니다. 우두머리의 시선은 더욱 험악하게 변했고 그는 연화에게 한 발자국 더 다가서며 위협적으로 물었습니다. 사실이냐? 그 역적 놈을
내년이 숨겨주었단 말이냐? 역적이라는 단어에 연화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내는 단순한 도망자가 아니라 나라에서 쫓는 중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연화는 억울함과 공포가 뒤섞여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저 비바람을 피해 들어온 병든 나그네에게 물 한 그릇 대접했을 뿐입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어디서 오셨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우두머리는 연화의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눈짓을 보냈고 병사들은 곧바로 주막 안으로 들이닥쳐 세간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탁자를 엎고 항아리를 깨뜨리며 난폭하게 집안을 수색했습니다. 연화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소중한 주막이 엉망이 되는 것을 보며 비명을 질렀지만 누구도 그녀를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병사들은 마치 무언가를 찾는데 혈안이 된 사냥개들처럼 방바닥을 뜯어내고 장롱을 뒤졌습니다. 그러던 중 안방 깊숙한 곳을 뒤지던 병사 하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장님, 이것 좀 보십시오. 병사의 손에는 연화가 깊이 숨겨두었던 호랑이 문양이 새겨진 옥놀이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우두머리는 그 놀이개를 낚아채듯 받아들고는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연화를 노려보았습니다. 모른다고? 이 귀한 물건이 왜 내년 방에서 나오는 것이냐? 이것은 강 장군님이 항상 지니고 다니시던 물건이다. 연화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박 노인의 경고대로 그 물건은 화를 부르는 불씨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두머리는 놀이개를 흔들어 보이며 소리쳤습니다. 인연이 장군님을 해하고 물건을 훔쳤거나 아니면 장군님과 내통하여 도피를 도운 것이 분명하다. 당장 인연을 포박하여 관하로 끌고 가라. 병사들이 거친 손길로 연화의 팔을 잡아 끌었고 주막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박노인이 나서서 말리려 했지만 병사들의 위세에 밀려 바닥에 나뒹굴고 말았습니다. 연화의 가녀린 두 손은 거친 오라줄에 묶여 등 뒤로 꺾였고 그녀는 차가운 마당 흙바닥에 무릎을 꿇려야 했습니다. 평생 남에게 해코지 한 번 한 적 없이 살아온 그녀에게 닥치니 날벼락 같은 상황은 도무지 현실 같지가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마치 전쟁터에서 적군을 다루듯 난폭하게 그녀를 다루었고 연화의 하얀 저고리는 병사들의 흙투성이 발길질에 더러워지고 찢겨나갔습니다.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연화는 입술을 꽉 깨물어 울음을 삼켰습니다. 지금 눈물을 보이면 자신이 정말로 죄를 지은 사람이 되어버릴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병사들의 우두머리를 똑바로 바라보려 노력했습니다. 비록 몸은 묶여 있어도 마음만은 굽히지 않겠다는 그녀의 단단한 의지가 눈빛에 서려 있었습니다. 병사들의 우두머리는 연화의 당돌한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콧방귀를 뀌며 그녀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렸습니다. 그의 손에서는 비릿한 쇠 냄새와 역한 땀 냄새가 풍겼습니다. 그는 손에 들린 옥놀이개를 연화의 눈앞에 흔들어대며 비열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이 물건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지니고 있던 강장군이라는 자가 나라에서 얼마나 큰 현상금을 걸고 찾는 죄인인지에 대해 떠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강장군은 전장에서 수많은 공을 세웠으나 역모를 꾀하다 실패하여 쫓기는 신세가 된 대역 죄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귀에는 그 말이 곧이곧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난밤 그녀가 보았던 사내의 눈빛은 탐욕스러운 역적의 눈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짐을 홀로 짊어진 고독한 무인의 눈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주막마당을 빙 둘러싸고 웅성거리며 이 기막힌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연화에게 국밥 한 그릇이라도 더 얻어먹으려 살갑게 굴던 이들도 서슬퍼런 관군의 칼날 앞에서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눈치만 살필 뿐이었습니다. 개중에는 연화가 정말로 역적과 내통했을지 모른다고 수군거리는 이들도 있었고 혹시라도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봐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연화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인정 많고 순박하다고 믿었던 이웃들이었지만 공포 앞에서는 그저 나약한 인간일 뿐임을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오직 박노인만이 피투성이가 된 입술을 닦으며 병사들의 다리를 붙잡고 연하의 무고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우두머리는 박노인을 귀찮은 벌레 쫓듯 발로 차버리고는 다시 연하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는 연하가 강 장군의 행방을 알고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하룻밤 묵어가게 해준 대가로 이런 귀한 물건을 주었을 리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연하에게 장군이 어디로 도망쳤는지 그리고 또 다른 접선 장소가 어디인지 풀지 않으면 이 주막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너를 관아의 고문실로 끌고 가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고문실이라는 말에 연하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모르는 것을 안다고 거짓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또박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저 아픈 이를 두고 볼 수 없어 물을 주고 땀을 닦아주었을 뿐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연화의 굽히지 않는 태도에 우두머리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명령하여 주막의 집기들을 모조리 끄집어내어 마당 한가운데 쌓게 했습니다. 연화가 아끼던 항아리들이 와장창 깨지며 애써 담가둔 장과 술이 흙바닥에 쏟아졌고 손님들이 앉던 평상은 도끼질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부모님과 함께한 추억이 깃든 물건들이 처참하게 부서지는 소리를 들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됩니다. 제발 그만두세요. 그곳은 제 목숨과도 같은 곳입니다. 하지만 병사들은 그녀의 절규를 비웃기라도 하듯 더욱 신이 나서 파괴를 일삼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 평화로운 공간을 짓밟음으로써 자신들의 권위를 확인하려는 듯 했습니다. 부서진 집기들이 산처럼 쌓이자 우두머리는 횃불을 가져오라고 소리쳤습니다. 연화의 입을 열게 하기 위해 주막을 불태우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붉은 불꽃이 횃불 끝에서 일렁이자 마을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고 연화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 주막은 그녀가 세상에 홀로 남겨진 후 유일하게 의지해온 버팀목이자 돌아가신 부모님의 영혼이 머무는 성소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것이 한 줌의 재로 변한다는 것은 그녀 자신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녀는 무릎으로 기어가며 우두머리의 바짓단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주막만은 살려주십시오. 제가 잡혀가겠습니다. 제가 관하로 가서 매를 맞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집만은 태우지 말아 주십시오. 우두머리는 연화의 애원을 즐기듯 내려다보며 낄낄거렸습니다. 이제야 말이 좀 통하는구나. 하지만 이미 늦었다. 역적을 숨겨준 죄인의 소굴을 남겨둘 수는 없는 법. 내년이 입을 열지 않는다면 이 집과 함께 내년의 죄도 불타오를 것이다. 그는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횃불을 쌓아둔 집기 더미 쪽으로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불티가 바람을 타고 주막의 초가지붕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연화는 절망에 빠져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옛말은 모두 거짓말 같았고 힘없는 백성은 그저 권력자들의 횡포에 짓밟혀야만 하는 운명인 것만 같아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그때 주막 안쪽 부엌에서 쨍그랑하고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사들의 난동으로 이미 난장판이 된 부엌이었지만 그 소리는 묘하게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날카로운 파열음이었습니다. 우두머리는 잠시 횃불을 멈추고 부엌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거기 누구냐? 아직도 숨어있는 쥐새끼가 있는 것이냐? 병사 2명이 창을 겨누며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다가갔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부엌 문틈 사이로 쥐 한 마리가 튀어나와 숲으로 도망쳤습니다. 병사들은 허탈하게 웃으며 긴장을 풀었고 우두머리는 다시 횃불을 들어올리며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그 짧은 순간 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쥐가 도망친 방향은 숲이었지만 부엌 안에서 느껴진 인기척은 짐승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주막의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부엌 뒷문이 살짝 열려 있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것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눈앞에서 불이 붙으려는 찰나였기 때문입니다. 우두머리는 횃불을 집기 더미에 던지려 팔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연화는 눈을 질끈 감고 다가올 화마를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멈춰라 하는 천둥 같은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산을 올릴 만큼 웅장하고 위엄이 서려 있어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귀를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두머리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고 병사들은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막 입구 잎이 다 떨어진 느티나무 아래에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어젯밤의 남루한 행색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옷은 낡았지만 어깨에는 붉은 망토를 두르고 있었고 손에는 서슬퍼런 장검을 들고 있었습니다. 헝클어졌던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묶어 올렸고 수염 사이로 드러난 눈빛은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강 장군이었습니다. 사라진 줄 알았던 그가 제 발로, 그것도 관군들이 득실거리는 호랑이 굴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병사들은 당황하여 대열을 정비하느라 우왕좌왕했습니다. 우두머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장군을 바라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강장군, 강장군, 내 놈이 감히 제 발로 나타나다니. 우두머리의 목소리는 허세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짙은 공포가 깔려 있었습니다. 천하의 강장군과 정면으로 맞붙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강장군은 병사들의 창끝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로 천천히 마당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묵직한 힘이 실려 있었고 그가 내뿜는 기백의 병사들은 저도 모르게 길을 터주었습니다. 그는 묶여있는 연화에게 시선을 주었습니다. 흑투성이가 된 채 공포에 떨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자 장군의 눈썹이 꿈틀하며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나직하지만 끓어오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고한 백성을 괴롭히는 것이 관군의 도리인가. 칼을 쥐어준 것은 나라를 지키라 함이지 힘없는 여인을 핍박하라 함이 아닐 터인데 그의 일갈은 병사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러나 우두머리는 애써 공포를 감추며 소리쳤습니다. 역적놈이 훈계는 무슨 훈계냐. 내 놈을 잡아오라는 어명이 떨어졌다. 저 계집은 내 놈의 공범이니 함께 처단하겠다. 우두머리는 병사들에게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10수명의 병사들이 창을 꼬나쥐고 강장군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연화는 안 돼요 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강장군은 그 자리에 산처럼 버티고 서서 달려오는 적들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싸움은 일방적이었습니다. 강장군은 칼을 뽑지도 않은 채 칼집만으로 병사들의 창을 쳐내고 급소를 가격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바람처럼 빠르고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병사들은 추풍낙엽처럼 나가떨어졌고 마당은 순식간에 신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강장군은 쓰러진 병사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직 우두머리만을 노려보며 다가갔습니다. 우두머리는 사색이 되어 횃불을 휘두르며 저항했지만 강장군의 손짓 한 번의 횃불은 바닥으로 떨어져 꺼져버렸습니다. 강장군은 우두머리의 멱살을 잡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내 목을 원하면 나에게 오면 될 것을. 어찌하여 아무 죄 없는 이들을 괴롭히느냐. 장군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속에 담긴 분노는 불보다 뜨거웠습니다. 우두머리는 발버둥치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때 연화가 소리쳤습니다. 장군님, 피를 보지 마십시오. 이 주막에서
사람을 상하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녀의 외침은 공포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을 피로 물들이고 싶지 않다는 간절한 바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강 장군은 연화의 목소리에 멈칫하더니 잡고 있던 우두머리를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운 좋은 줄 알아라. 이 여인의 덕분에 목숨을 부지한 것이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우두머리에게 호통쳤습니다. 그리고는 성큼성큼 연화에게 다가와 단칼에 그녀를 묶고 있던 오라줄을 끊어내었습니다. 연화의 손목에는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강 장군은 그 상처를 보며 미안함이 가득 담긴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붉은 망토를 풀어 연화의 어깨에 둘러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늦어서 미안하오. 내 불찰로 험한 꼴을 당하게 했소. 연화는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강 장군이 단단한 팔로 그녀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의 얼굴은 여전히 거칠고 무서워 보였지만 그 눈빛만은 어젯밤 아랫목에서 보았던 그 따뜻함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제야 안도의 눈물을 흘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쓰러졌던 병사들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고 멀리서 또 다른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아의 본대가 도착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강 장군은 연화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다시 검을 고쳐 잡았습니다. 두려워 마시오. 내 목숨을 걸고 그대와 이 주막을 지킬 것이요. 그의 등은 넓고 단단해 보였지만 연화는 그가 홀로 수많은 적을 상대해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엉망이 된 주막, 겁에 질린 마을 사람들,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는 말발굽 소리. 이 모든 것이 자신 때문에 벌어진 일인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서 떨고 있는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연화는 강 장군의 등 뒤에서 나와 흩어진 머리를 정돈하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부서진 부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도망치려는 줄 알고 의아해했지만 그녀는 깨지지 않고 남은 낡은 항아리에서 바가지에 물을 가득 담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그 물을 강 장군에게 건넸습니다. 싸우시기 전에 목을 축이십시오. 제 주막에 오신 손님을 목마르게 돌려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 한 모금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막 주인으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겠다는 그녀의 선언이자 강 장군에게 보내는 무언의 응원이었습니다. 강 장군은 연화가 건넨 물바가지를 받아들고는 껄껄 웃었습니다. 전장에서도 받아보지 못한 귀한 대접이로군. 그는 물을 단숨에 들이켜고는 바가지를 내려놓으며 호탕하게 말했습니다. 이 물 한 모금으로 내 힘이 100배는 솟는 듯하오. 그 순간 주막 입구에 관아의 현령이 이끄는 수십 명의 무장 병력이 도착했습니다. 현령은 말을 타고 위압적인 자세로 마당을 내려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역적 강무석은 듣거라. 순순히 투항하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주막은 다시 한번 일촉즉발의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연화와 강 장군,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뢰의 끈이 연결되어 있었고 그 기운은 주변의 공기마저 바꾸어 놓고 있었습니다. 강 장군은 칼을 땅에 꽂고 당당하게 현령을 마주 보았습니다. 내가 역적이라? 충심을 역심으로 둔갑시킨 간신배들이 할 소리는 아니지. 그의 목소리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고 오히려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져 병사들의 기세를 눌러버렸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현령의 서슬퍼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강 장군의 눈빛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입가에는 비웃음이 서려 있었는데 그것은 죽음을 앞둔 자의 허세가 아니라 모든 판세를 읽고 있는 자의 여유로움이었습니다. 마당의 감도는 긴장감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와 같아서 누구 하나 숨소리를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현령은 강장군의 당당한 태도에 오히려 기세가 눌려 헛기침을 하며 말머리를 돌리려 했지만 장군은 우렁찬 목소리로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내 놈이 말하는 영모의 증거가 무엇이냐? 고작 간신들이 지어낸 상소문 몇 장으로 나를 파자맬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 장군의 호통은 지엄한 명령처럼 들려 병사들이 쥐고 있던 창대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강 장군은 품속에서 천천히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연화가 가지고 있던 옥놀이개와 짝을 이루는 황금빛이 감도는 둥근 패였습니다. 햇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는 그 패를 보자 현령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것은 왕이 직접 하사하는 군권을 통솔하고 지방 관할을 감찰할 수 있는 권한을 상징하는 밀부였습니다. 나는 영모를 피해 도망친 것이 아니라 왕명을 받들고 변방의 부패한 관리들을 색출하기 위해 자맹을 나왔던 것이다. 강 장군의 선언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떨어졌습니다. 역적이라 믿었던 그가 사실은 암행어사보다 더 높은 권한을 가진 왕의 특사였던 것입니다. 현령은 말에서 굴러떨어지듯 내려와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장군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소인은 그저 위에서 내려온 공문만 믿고 그는 비굴하게 변명을 늘어놓으며 이마를 땅에 대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연화와 강 장군을 잡아먹을 듯 굴던 위세는 온데간데 없었고 살려달라며 애원하는 모습은 추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병사들 또한 황급히 무기를 버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막마당은 순식간에 역전된 상황으로 인해 기묘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이 믿기지 않는 반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연화 역시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강 장군을 바라보았습니다. 강 장군은 차가운 눈으로 현령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단순히 잘못된 정보를 믿은 것이 아니다. 내 놈이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착복하고 억울한 이들을 옥에 가둔 죄를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장군은 현령의 죄목을 하나하나 읊어내려갔습니다. 세금을 과하게 걷어 자신의 곳간을 채운 죄, 뇌물을 받고 범죄자를 풀어준 죄, 그리고 오늘 죄 없는 백성의 집을 불태우려 한 죄까지. 현령은 반박 한마디 하지 못한 채 사시나무 떨듯 떨기만 했습니다. 강 장군은 뒤따라온 부하들에게 명하여 현령과 그와 결탁한 포졸들을 즉시 포박하게 했습니다. 이 자들을 관하로 압송하여 국법의 준엄함을 보여주겠다. 병사들이 현령을 끌고 사라지자 주막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마당은 이미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깨진 항아리 조각들이 널려 있었고 부서진 평상과 찢어진 문풍지가 처참한 몰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빠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망가진 집기들에 머물렀고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주막은 그녀의 전부였고 부모님의 유산이었기에 그 상처는 살이 찢기는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강 장군은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며 위로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지켜만 보고 있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쭈뼛거리며 마당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선 것은 박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연화에게 다가와 덥석 손을 잡았습니다. 연화야, 미안하다. 이 늙은이가 못나서 너를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의심하는 사람들을 막지 못했구나. 박노인의 눈에는 굵은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아까 연화를 고자질했던 청년과 마을 안악들도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사죄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 용서해주게, 연화야. 그들은 자신들의 비겁함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에 섭섭함과 원망이 없지 않았으나 평생을 함께 살아온 이웃들을 매정하게 내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들 역시 관군의 공포에 질려 그랬을 것임을 알기에 그녀는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다 지난 일입니다. 누구라도 무서웠을 테지요. 저는 괜찮으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연화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마을 사람들은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어서 이 난장판을 치웁시다. 순식간에 주막 마당은 복구 작업으로 분주해졌습니다. 힘센 장정들은 부서진 평상을 고치고 기둥을 바로 세웠습니다. 박노인은 빗자루를 들고 깨진 항아리 조각들을 쓸어 담았고 안악들은 부엌으로 들어가 흙투성이가 된 집기들을 씻어내었습니다. 강장군 역시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겉옷을 벗어던지고 소매를 걷어붙인 채 무거운 짐을 나르고 지붕에 올라가 이영을 엮는 일을 도왔습니다. 천하의 대장군이 시골 주막의 일꾼이 되어 땀을 흘리는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어려워했지만 이내 그와 어우러져 함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차, 영차. 사람들이 힘을 모아 무너진 담장을 다시 쌓는 소리가 활기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공포와 불신으로 가득 찼던 공간이 이제는 협동과 화해의 장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부엌에서 아궁이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빠져나가고 구수한 장작 타는 냄새가 퍼지자 주막은 비로소 생기를 되찾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깨지지 않고 남은 쌀독을 열어 쌀을 씻고 텃밭에서 급히 뽑아온 배추와 물을 썰어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땀 흘려 일한 사람들과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강장군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주막 마당은 말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완벽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의 손길이 다 한결 정돈된 모습이었습니다. 부엌에서는 구수한 된장국 냄새와 밥 짓는 냄새가 진동하여 사람들의 허기를 자극했습니다. 연화는 커다란 솥뚜껑을 열었고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갓 지은 밥을 넉넉하게 퍼담았습니다. 마당에 멍석을 깔고 둘러앉은 마을 사람들과 강장군 그리고 그의 부하들까지 모두가 한 식구처럼 밥상을 기다렸습니다. 연화가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국밥을 나르자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역시 연화의 국밥 솜씨는 일품이라니까. 마을 사람들은 뜨거운 국물을 후루룩 마시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강장군도 투박한 뚝배기를 받아들고 한술 크게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뜨끈한 국물이 들어가자 긴장했던 속이 확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연화를 바라보며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궁궐의 수라상도 이보다 마실 수는 없을 것이오. 내 평생 먹어본 밥 중에 가장 따뜻하고 귀한 밥이오. 장군의 칭찬에 연화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사 자리는 어느새 잔치 분위기로 무르익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 장군에게 술을 권하며 그의 무용담을 듣고 싶어 했고 강 장군은 권위를 내려놓고 소탈하게 어울리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전장에서 겪었던 일들, 그리고 이번 잠행 중에 겪은 고충들을 털어놓으며 사람들과 거리를 좁혔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무서운 장군이 아니라 나라와 백성을 걱정하는 참된 어른임을 깨닫고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한편에서는 안악들이 연화의 손을 잡고 위로하며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너를 지켜주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보름달이 둥실 떠올라 주막 마당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배부르게 먹은 사람들의 얼굴에는 평온함과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박노인은 기분이 좋은지 어깨춤을 추며 타령한 가락을 뽑았고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장단을 맞추었습니다. 강 장군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권력 다툼과 피비린내 나는 전장에서 지쳐있던 그의 마음이 이 작은 산골 주막에서 비로소 치유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연화가 내어준 술잔을 기울이며 이 평화로운 풍경을
오래도록 기억하리라 다짐했습니다. 연화는 부엌 한 구석에서 설거지를 하며 마당의 풍경을 내다보았습니다. 시끌벅적한 소리가 이토록 듣기 좋았던 적이 있었을까요? 불과 하루 사이에 천국과 지옥을 오간 듯 했지만 결과적으로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처럼 주막은 더욱 단단해졌고 사람들의 정은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깨진 그릇들을 정리하며 다시는 이런 시련이 닥치지 않기를, 그리고 강 장군과의 인연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남몰래 소망했습니다. 달빛이 부엌 창으로 스며들어 그녀의 고운 얼굴을 비추었고 그녀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리가 파할 무렵 강 장군은 연화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연화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아까 보여주었던 왕의 밀부가 아니라 처음에 두고 갔던 그 호랑이 문양의 옥놀이개였습니다. 이것은 내 어머니의 유품이요. 험한 세상에서 나를 지켜주던 부적 같은 물건이지. 이것을 다시 그대에게 맡기고 싶소. 연화는 당황하여 손을 내저었으나 강 장군은 강경하게 그녀의 손에 놀이개를 쥐어주었습니다. 오늘 그대가 보여준 용기와 따뜻한 마음이 나를 살렸소. 이것은 그에 대한 보답이자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나를 위한 약속이요. 연화는 놀이개를 받아들고 가슴이 벅차올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옥의 감촉이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강 장군은 연화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다가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주막을 잘 지켜주어 고맙소. 내 반드시 다시 돌아오리다. 그의 말은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라 굳은 맹세와도 같았습니다. 연화는 눈물 고인 눈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떠나는 그의 뒷모습을 배웅할 준비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일어나 장군을 배웅하기 위해 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자마자 마을은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들로 분주해졌습니다. 밤새 내린 서리가 지붕 위에 하얗게 내려앉아 아침 햇살에 반짝였고 코끝을 스치는 공기는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강 장군과 그의 부하들은 말 한 장을 점검하고 무기를 챙기며 길을 떠날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각기 집에서 찐 감자며 옥수수, 주먹밥 같은 것들을 챙겨들고 주막 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자신들을 탐관오리의 소나기에서 구해준 은인들을 그냥 보낼 수 없다는 순박한 마음들이 모인 것이었습니다. 강 장군은 백성들의 이러한 정성에 감동하여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그들의 성의를 고맙게 받아 챙겼습니다. 박노인은 마을 대표라도 되는 양 지팡이를 짚고 나서서 장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거친 손마디가 장군의 투박한 손을 감싸 쥐었고 노인의 눈가는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장군님 덕분에 우리 마을이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박노인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강 장군은 허리 숙여 노인에게 예를 표했습니다. 어르신, 부디 건강하십시오. 나라의 녹을 먹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백성이 평안해야 나라도 평안한 법이지요. 장군의 겸손한 말에 주변에 있던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존경을 표했습니다. 연화는 주막 문설주에 기대어 그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장군 일행이 가는 길에 마실 수 있도록 따뜻한 꿀물과 말린 곶감을 정성스레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제 정말 헤어질 시간이라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타만이 뚫린 듯 시려왔지만 그녀는 애써 밝은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습니다. 슬픈 기색을 보이면 떠나는 사람의 발걸음이 무거워질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강 장군은 마을 사람들과의 작별 인사를 마치고 천천히 연화가 서 있는 곳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어제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지만 연화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깊고 그윽했습니다. 연화 낭자, 그동안 신세가 많았소. 낭자의 따뜻한 마음씨와 강단 있는 모습은
내 평생 잊지 못할 것이요. 강 장군은 연화에게 다가와 나직한 목소리로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연화는 준비한 꿀물 단지를 그에게 건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시는 길 험하지 않기를 빕니다, 장군님. 부디 나라를 위해 큰 뜻을 펼치시고 언제나 강건하십시오. 두 사람 사이에는 많은 말이 오가지 않았지만 서로를 향한 신뢰와 아쉬움이 공기 중에 묵직하게 흘렀습니다. 강 장군은 연화가 건넨 단지를 소중히 품에 안고 다시 한번 그녀를 깊이 응시한 뒤 말에 올랐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장군과 병사들이 마을 어귀를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흙먼지가 뿌옇게 일어났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연화는 까치발을 들고 담장 너머로 멀어져 가는 장군의 붉은 망토를 눈에 담았습니다. 굽이진 산모퉁이를 돌아 그들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자 마을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예전의 적막함과는 달랐습니다. 어딘가 꽉 찬 듯한 충만함과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깃든 따뜻한 고요였습니다. 연화는 옷깃을 여미고 장군이 남기고 간 놀이개를 가슴속 깊이 어루만지며 주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